자,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조직과 직업생활의 2장 조직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어떤 형태이든 하나 이상의 조직에 속해서 살고 있는데요. 2장에서는 조직과 직업의 정의와 개념, 그리고 조직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노동계약 형태로 이루어지는 조직과 개인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은 조직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죠. 자, 우리는 병원에서 퇴근하고 학교를 다니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건설 회사에서 지은 집에 살면서 은행에 가서 금융 업무를 보기도 하죠. 자, 어떤 형태이든 모든 사람은 하나 이상의 조직에 속해 있고 조직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프레스 슈트라는 사람은 현대사회를 조직사회, 현대인을 조직인이라고 했죠. 자, 조직은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체계화된 시스템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경계를 가지고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집단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조직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5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공동 목적입니다. 모든 조직은 공동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조직 구성원은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하죠. 그 두 번째가 바로 체계화된 시스템입니다. 조직은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 구조와 제도, 규칙, 그리고 개인별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한 체계화된 시스템이 존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상호작용입니다. 조직은 협력 의사를 가지고 구성원 간이나 또는 부서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게 되죠. 네 번째는 조직의 경계입니다. 자, 조직은 경계를 통해서 조직 내의 요소와 조직 외의 요소로 구분하고 누가 조직 구성원이며 누가 조직 외의 사람인가를 구분하게 됩니다. 조직 밖의 사람들은 조직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없죠. 즉, 조직은 경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다른 조직과 구별할 수 있는 집단을 형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의 적응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환경의 변화에 계속적으로 적응할 수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직 또한 환경 변화에 지속적으로 적응해야만 존속할 수가 있죠. 자, 이 외에도 조직은 정부 정책이나 사회적 압력과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어야 존속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비행기 안에는 승객 그룹과 승무원 두 그룹의 집단이 탑승하게 되죠. 자, 여기서 승객 그룹은 조직이 아닙니다. 그러나 승무원 그룹은 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아래 이 표를 보시면 두 집단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조직이라고 하진 않죠. 자, 그런데 단순 집단에 불과하던 승객 그룹이 어떤 경우에는 조직이 되기도 합니다. 비행기가 사고로 무인도에 불시착한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승객 그룹도 조직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갖추게 되고 생존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게 되죠. 자, 우선 조직 관점에서 본 승객과 승무원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동 목적 부분에 보면 승객은 개인별로 탑승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 어떤 목적이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승무원들은 정시에 비행기를 도착하게 해야 된다든지 안전하게 승객을 모셔야 된다든지 또 편안하게 모셔야 된다든지 하는 목적지 도착에 관련된 공동 목적을 가지고 있죠. 다음 이제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보면 승객은 비행기를 탔을 때 어떤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공동의 주인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승무원들은
기상청이나 관제소 또는 세관 등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게 되죠. 다음 세 번째로 조직구조와 시스템 측면에서 살펴보면 승객들은 별도의 조직구조와 시스템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들은 구조나 제도, 규정, 절차, 장비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또 합의된 역할과 책임 측면에서 보면요. 죄송합니다. 승객들은 어떤 합의된 역할과 책임이 별도로 주어지지 않죠. 하지만 승무원들은 기장이나 부기장, 사무장, 스텝들의 이런 매뉴얼이 존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상호작용 측면에서 보면 승객들은 어떤 상호작용 측면에서 협력과 소통을 굳이 해야 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승무원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승무원 관에 있어서의 상호작용과 협력과 소통이 아주 중요하죠. 다음 이제 조직의 경계 측면에서 보면 승객은 아무런 경계가 없죠. 하지만 승무원들은 항공사 직원과 외부인의 별도로 구별하는 그런 경계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 수로 보면 승무원들은 반드시 2인 이상이 있어야 될 거고요. 승객 물론 마찬가지로 2인 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편 기업은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대표적인 조직이라고 볼 수 있죠. 자본이나 노동, 물자, 기술 같은 이런 경영 자원을 투입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산출하는 기관이 바로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업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음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영리 조직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기업의 생존과 장기적 존속을 위해서 이윤 창출만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요, 사회 공헌이나 고객 만족과 같은 가치지향적 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 정보화 시대에 따라서 인간의 창조적 지적 활동이 혁신과 가치 창출에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서 구성원들의 역량 개발을 위한 노력을 증진하고 있죠. 자, 다음으로 조직 관련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위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직위는 개인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에게 지워져 있는 의무나 책임을 포함한 일체의 정신적, 육체적 활동의 총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승진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직위를 이야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임에서 대리로 승진한다든지 대리에서 과장, 부장, 상무, 전무, 사장 이런 형태로 이제 승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바로 직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직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직급은 직무의 종류나 난이도, 권한, 역할과 책임의 정도가 비슷한 직위를 한데 묶어서 분류한 것을 바로 직급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대리 5호봉, 과장 3호봉, 1급, 2급, 9급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이제 직책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직책은 개인이 담당하고 있는 보직과 책임을 말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직책은 조직과 직접 관련되죠. 그리고 담당 업무에 대한 결재권과 인사권이 부여되게 됩니다. 이 직책은 승진과는 무관하죠. 직책의 대표적인 것으로 보면 대표이사, 부문장, 본부장, 팀장, 파트장 등이 있습니다. 주로 요즘은 이제 조직에서 팀제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팀제를 도입하면서 과장급 팀장, 부장급 팀원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책은 팀장이지만 직급은 과장인 A라는 사람이 자기보다 직급이 높은 부장급의 B라는 사람을 팀원, 직무 책임자로 두고 있는 이런 사례도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바로 과거의 상사가
현재 또는 미래의 부하 직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능력을 중시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 인간이 조직에 참여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은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우리는 직장 생활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욕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 표에 보시면 조직의 기능과 인간의 욕구 충족을 나타내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선 그 조직의 경제적 기능 측면에서 보면 재화나 서비스 생산을 통해서 인간은 그 존재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인간은 또 소속감, 만족감을 통해서 관계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도전과 성취감을 통해서 성장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조직의 정신적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위의 욕구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바로 직장에서의 부적응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은 곧바로 그 사람이 직장 생활을 아주 불행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사람들이 조직에 참여하는 이유들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연봉을 많이 받기 위해서 조직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회사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좋아서, 또는 회사의 경영 철학과 비전이 좋아서, 또 상사와의 관계가 좋아서, 동료나 부하와의 관계가 좋아서, 또 이 일을 통한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직위와 승진의 가능성 때문에, 또 이 일을 통한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또 상호 인정과 존중을 위해서, 조직의 문화가 좋아서, 뭐 이런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또 이 이유 중에 이 한 가지 어떤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조직에 참여하지는 아마 않을 겁니다. 한 가지 이상, 그러니까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특정한 조직에 우리 사람들이 참여해서 일을 하고 있겠죠. 자, 다음으로 직업의 정의와 성립 요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직업의 정의를 살펴보기 전에 이 한문으로 직업은 이렇게 쓰죠. 이 직자는 바로 벼슬직을 이야기하고요. 업은 업입니다. 바로 직업은 사회적 책무이면서도 동시에 생계 유지를 위한 노동행위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중 직은 바로 사회적 역할의 분배인 직분을 이야기하고요. 영어로는 profession, vocation, calling, 벌업 이렇게 이야기하죠. 업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념하는 어떤 일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job, occupation, business 이런 것들이 다 업에 해당되죠. 자, 그래서 직업은 사회 경제적 위치를 표현함으로써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직업이 성립되려면요, 경제성, 계속성, 윤리성과 사회성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되는데, 자, 먼저 경제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직업은 경제적 거래 관계가 성립하는 활동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무급으로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학생의 학습 활동 같은 것은 이제 직업으로 볼 수가 없겠죠. 또한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 자연 발생적인 이득, 즉 불로소득은 경제적 활동이나 직업의 결과로 보지 않습니다. 직업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계속성입니다. 직업은 유사성을 갖는 직무를 지속해서 수행하는 계속성을 가져야만 됩니다. 매일, 매주, 매월 또는 분기별 이런 주기적으로 행하는 일이라야만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명확한 주기가 없더라도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일이라야만 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또는 가능성이 있어야만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윤리성과 사회성입니다. 자, 반사회적인 활동을 통한 경제적 이윤 추구는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약 판매 이런 것들은 직업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다음으로 사회적 공헌이나 가치를 전제로 한 직업활동이라야만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밖에 비가 많이 오는가 보네요. 천둥 소리가 아주 크게 들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프로 직업인의 꿈과 직업, 직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누구든지 나중에 어떤 조직에 속해서 직업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될 텐데요. 자, 그러려면 프로 직업인의 역할이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자, 그럼 프로 직업인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기 자신의 꿈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평생 하고 싶은 일, 즉 직업을 자신이 원하는 공간, 즉 직장에서 하는 사람을 바로 프로 직업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프로 직업인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이 바로 꿈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직업이 있어야 하고 직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프로 직업인의 사례를 하나 여러분들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일 작가 토마스 만의 이야기인데요. 자, 이 토마스 만은 오전 8시에 눈을 떠서 가볍게 목욕을 한 뒤 아침을 먹는다. 넥타이까지 단정하게 맨 정장 차림으로 정각 9시에 서재로 들어가 점심때까지 3시간 동안 집필에 몰두한다. 20살 때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60년 동안 이런 일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비록 이 사람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직장에 출퇴근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은 이제 작가이기 때문에요. 자기 집에서 비록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아주 직업의식이 투철한 사람이죠. 사실 이제 자기 집에서 일을 하면서 넥타이까지 매고 그리고 정장 차림으로 서재에서 이렇게 집필에 몰두한다든지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집필 작업을 바로 외로운 정신적 유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짧지만 이 사례를 보고 느낀 점이 있을 텐데요. 이 토마스 만의 꿈과 직업이 무엇이고 직장은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업이 무엇이며 원하는 어떤 곳인지 또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조직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다양한 조직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조직은 조직의 공식화, 영리성 추구, 규모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직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조직의 성격과 활동을 이해하는 데 좋은 나침판이 되고 있죠.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조직의 종류로 정부, 기업, 학교, 병원, 군대, 가정, 경찰서는 물론이고요. 연구소나 시민단체, 종교단체, 노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조직들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조직은 공식성, 영리성, 조직 규모 이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공식성은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 공식 조직은 조직의 규모나 기능 규정이 조직화된 조직을 말하고, 비공식 조직은 인간관계에 따라서 형성된 자발적 조직을 말합니다. 또 영리성으로 보면 사기업과 같은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이 바로 영리 조직이고요. 정부 조직이나 병원, 대학, 시민단체 같은 이런 조직을 비영리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규모 측면에서 보면 가족 소유의 상점이라든지 이런 아주 중소규모의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과 같은 이런 대규모 조직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이제 우리 조직을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이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공동사회는 보통 공동체라고도 합니다. 공동사회는 문화적 동질성에 기초하고 있고요. 친밀성이나 연속성, 그리고 신뢰성, 응집력 등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익사회는 보통 기능체라든지 조직 혹은 회사로도 번역되는데, 이익사회는 비인격적 사회관계에 기초를 하고 있고요. 계약적, 계산적 등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를 목적, 조직의 지향점, 그리고 조직의 추구가치나 인재평가 기준, 대표적 조직으로 구분해서 그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사회는 구성원들을 만족시켜주는 내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익사회는 이윤이나 고객 만족 또는 국방과 같은 외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조직의 지향적 측면으로 보면 공동사회는 결속력과 동료의식이 중요하고요. 이익사회는 성과 달성을 목표로 한다라는 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조직의 지향점 측면으로 보면 공동사회는 결속력과 동료의식을 중요시하고 있고, 이익사회는 성과 달성을 더 중요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직의 추구가치 측면에서는 공동사회는 공평성과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고요. 이익사회는 효과성, 효율성, 가성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인재평가 기준으로 보면 공동사회는 인성과 인품을 중요시하는 반면에 이익사회는 성과와 역량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적 조직으로는 공동사회는 가족과 지역사회, 취미 모임 등이 있고, 이익사회는 기업이나 관공서, 군대를 예로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조직과 개인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은 조직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지요. 그리고 조직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합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직업인들은 직장이라는 조직에서 하루 중에 대부분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조직에서 부여한 일을 하고 그에 따른 대가, 즉 월급과 같은 것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죠? 조직 생활은 조직과 개인의 공헌과 보상을 매개로 해서 한 노동계약을 전제로 보통을 합니다. 자, 노동계약은 사회적 계약 관계의 한 형태죠. 조직과 내가 주고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조직과 개인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과 개인은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잘못되면 다른 한쪽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개인은 조직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경험 등 이런 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조직에게 제공을 할 겁니다. 조직은 또 구성원들이 해야 할 일을 정해주기도 하고, 개인은 조직이 정해준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조직의 목표에 어긋나거나 정해준 범위 외의 업무를 성취하게 되면 오히려 조직에 불이익을 미치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조직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업무를 성취할 수 있는 개인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러한 개인별 역량의 결과가 결국은 이제 조직의 성과로 이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개인이 자신의 역량을 잘 활용해서 조직에 공헌을 하게 되면요, 조직은 개인에게 보상을 제공하게 되죠. 자, 이러한 그 보상에는 연봉이라든지 성과급과 같은 물질적 보상이 있을 수 있고, 인정을 해준다든지 칭찬을 해준다든지 하는 이런 비물질적 보상이 있을 수 있겠죠. 또한 그 조직이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보상은 아니지만 개인은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을 때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조직에 더욱 몰입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그 조직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나
브랜드 이미지가 개인에게 심리적 자부심을 느끼게 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그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사회적 보상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직업인의 기본 태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과 같은 조직에서는 공동의 목표 달성이 제일 중요한데요. 조직의 진정한 의미는 혼자 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일을 여러 사람이 함께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즉, 조직원으로 일을 하는 이유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단순히 모여서 하기 위함이 아니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서로 힘을 합해서 해내기 위함인 것이죠. 자, 그러나 기업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개인주의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가끔 볼 수 있는데요. 자기의 발전에만 관심이 있거나 자기가 맡은 일만 잘하면 그것으로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조직에 속한 사람이라면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전체 조직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에 개인의 발전이나 목표가 더 중요하고 어떤 일을 같이 이루어 나가는 데서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조직에 속해 있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맞을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모든 조직 구성원은 아래와 같은 이런 5가지의 기본 태도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공동의 목표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하는 그 협동입니다. 두 번째가 조직의 가치관을 공유하며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존중과 이해가 중요할 것이고요. 세 번째는 구성원 서로에 대해서 개별적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은 내가 채운다라는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넉넉한 업무 분장의 자세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전체 조직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발적 참여 의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학습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은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체계화된 시스템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경계를 가지고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조직의 진정한 의미는요, 혼자 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일을 여러 사람이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우리는 직업과 직장 생활을 통해서 존재 욕구라든지 관계 욕구, 그리고 성장 욕구 같은 이러한 욕구를 실현하고자 하죠. 자, 직업은 개인의 사회 또는 경제적 위치를 표현함으로써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직업은 경제성이나 계속성, 윤리성과 사회성 같은 이런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직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의 꿈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평생 하고 싶은 일을 자신이 원하는 공간에서 하는 사람을 바로 프로 직업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조직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공식화 정도에 따라서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기업과 같이 영리를 추구하는 영리 조직과 정부 조직 같은 이런 비영리 조직으로도 구분할 수가 있고요. 또 조직의 규모에 따라서 중소규모 조직과 대규모 조직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직 생활은 조직과 개인의 공헌과 보상을 매개로 한 노동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며 노동계약은 사회적 계약 관계의 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직업인들은 조직에게 지식, 기술, 경험 등을 제공하고요. 구성원은 조직으로부터 연봉, 성과급, 인정, 칭찬, 만족감 등을 얻으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생 여러분은 이 강의를 청취하고 나서 이 강의 동영상과 함께 첨부된
그 학습평가 문제를 반드시 풀이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학습평가 문제를 풀이해서 제출해야만 출석 인정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